종교 개혁의 먼저 개념과 그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종교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왜냐면 종교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혁신, 그러니까 정치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은 종교 관련 우리가 종교 분리잖아요. 종교가 정치에 관련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 분리 상황에서. 근데 이게 종교 개혁과 정치하면 굉장히 어긋나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유럽 사회를 좀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란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영문으로 된 이제 그 표기와 한국어로 된 표기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요. 영문으로 종교개혁은 이제 더 리포메이션입니다. 보면 이제 정관사 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포메이션 아래 이제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앞에 이제 정관사가 있다라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유럽 문화권에서는 더는 이제 고유 명사를 지칭하거나 특정한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죠? 특정 사건. 그러니까 뭐 두세 개 있는 게 아니라 고유한 거예요. 마치 하나의 사건을 말합니다. 유럽 사회에서 수많은 개혁이 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만 해도 뭐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혁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은 그 로마 사회에서도 혁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운동이 있었고요. 근데 16세기 루터에서 발생한 종교개혁을 유럽 사회에서는 더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유일한 개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를 이제 개혁했던 유일한 개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유럽 사회 전체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은 중대한 사건이고 아주 거대한 영향을 주었던 바로 그 개혁이기 때문에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 개혁이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한글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표기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 우리나라 표기에는 이제 관사 사용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뭐 관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우리는 뭐 또 개혁이라서 그 개혁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영어 표기에 없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교라는 단어예요. 영어에는 저 종교라는 단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라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첨가된 이유는 문화와 역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18세기부터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20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따지면은 신흥 종교고 외래 종교잖아요. 서방에서 왔으니까요. 신흥 종교고 외래 종교고. 더구나 기독교는 사실상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뭐 기독교를 얘기하면은 기독교와 교회는 그냥 동일한 단어예요. 그냥 동일한 단어고 아주 폭이 사실은 좀 좁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과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너 기독교인이니 물어보기보다는 너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곧 이제 기독교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한국의 문화의 전통 전반의 정신과 정체성이 녹아 있게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우리나라 정서 안에 녹아 있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녹아 있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특정 종교 집단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를 안 붙이고 개혁이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일본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는 그 정서와 좀 별개의 어떤 그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붙여야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혹은 사상이 이런 특정 문화와 사회에 녹아들어서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시간이 요구돼요. 상당한 시간이 요구돼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사상에 어떤 깊이 이제 흡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쓰는 언어라던가 사상이라던가 생각이 그냥 거의 이제 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서양에서 기독교는요 2000년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맞죠? 2000년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 기독교가 뿌리 내기 전에 뭡니까? 그 300년 정도의 어떤 서양에서의 박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말고요. 이제 서양 안에서요. 그 기간 안에는요. 아마 한국 상황과 그때도 비슷했을 겁니다. 왜냐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예수 베드로가 저보세요. 베드로가 그 뭐냐 그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 뜰 안에서요. 그
그 뭐냐 닭이 오기 전에요. 그때 하인이요. 왜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면 너도 예수님의 도당이냐 도당 아니냐 물어봐요. 나사렛 도당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에도 그러니까 300년 전 안에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가 하나의 사회에 녹아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특별한 어떤 집단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집단으로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교제하고 기독교 의식을 이제 서로 간에 강화시켜 나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사실은 그리스찬 문화 안에서 좀 의식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불신자하고도 기독교적인 교제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많이는 정신적으로 어떤 교감까지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에서는요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공인과 국교와 뭔 차이인지 알죠? 뭔 차이인지 알죠? 공인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되는 거고요. 국교화는 이제 기독교 외에는 다 이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33년에 이제 공인되고 380년 데살로니가 이제 칙령으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 국교 선포하고 392년에 정식적으로 로마 국교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요 뭡니까?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됐다라는 것은 그냥 그 정신과 세계 자체가 기독교에 이제 흡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로부터 약 거의 한 1800년 정도에 1700, 8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엄청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기독교가 교회 영역 혹은 공동체 영역에 물론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서양 전체의 뿌리가 돼요. 이제 전통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요 서양 세계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까지 형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이죠 칠성례가 그냥 인생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의식이 그냥 인생 자체를 다 논하는 거였어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뭐 죽고 세례하고 막 이런 거 전체요. 딱 교회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러니까 형태가 그냥 인생 전체를 다 이제 흡수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노동, 사상 모든 영역이 기독교 안에서 포괄되고 그 삶 전체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종교 개혁과 서양에서의 더 리포메이션은 명백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언어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에서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완전히 그냥 이론으로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정신 세계에서는 좀 약간 좀 우리가 완전히 이해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종교개혁이라는 표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됐다. 때문에 한국에서 종교와 정치라는 단어가 서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되는 이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치가 교회는 이제 종교는 아예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맞죠? 왜냐하면 이제 어용 신학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왕복 이후에 어용 목회자들이 상당히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 종교 개혁과 정치라는 주제는요. 신앙과 정치의 유착관계가 되어서 상호 간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나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간에 적당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관계를 잘 유지했는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치 신학이라는 분야가 발전되지 않았는데 미국에는 그냥 신학이 한 분야로 돼 있어요. 정치 신학이라는 한 분야가.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링컨 이전에 그 대통령 선거하면요 항상 그들이 나왔던 프레임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요 다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다 성경을 가져오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들 다 성경에 근거해서 다뭐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런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유럽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16세기 유럽 사회의 정치 사회적인 이제 상황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다르니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 전야에 서유럽 전체요. 이제 서유럽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종교개혁은 동유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독일 이남으로요. 밑으로 이제 이 형성이 됐어요. 독일 위로는 이제 완전 이제 북유럽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요.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보려면 르네상스를 알아봐야 돼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요. 그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어인데요. 그냥 근원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르네상스는 이제
알겠지만은 근원으로 가자. 뭐냐 고전으로 가자. 고전으로 가자는 문예부흥 운동이거든요.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지만 크게 보면은 14세기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 있어요. 14세기부터요. 왜냐면 이제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 안에서는요 르네상스의 하나의 일부거든요. 르네상스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뿌리 안에서 이제 발생한 거니까 르네상스 시대 안에서 좀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르네상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의 부흥인데 이 용어에서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르네상스는 예술, 학문, 문학 등 맞죠? 여러 이러한 이 분야의 부흥을 맞은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전제는요. 르네상스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 때잖아요. 14세기 이전에 중세 때는 예술과 학문,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퇴되었거나 관심 바뀌었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중세 때는요. 왜 그러냐면 중세는 거의 수도주의적인 문화가 그냥 팽배했거든요. 수도주의 안에서만 모든 문화가 다 형성이 됐고 그 외에는 다 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든 게 다 억압되어 있던 사회이죠. 뭐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그것을 이제 볼 건데, 즉 중세 이전에 찬란하게 문명이 꼽혔던 뭡니까 이슬은 그리스 로마 시대 사회로 이제 돌아가자,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런 어떤 세상에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 때문에 주로 사용한 구호가 이제 근원으로입니다. 근원으로. 르네상스 운동은요 유럽 전역을 휩쓸었어요. 서유럽 전체를 다 휩쓸었습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있지만 먼저 서유럽의 남쪽이죠. 서유럽에서 남쪽은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특별히 이제 로마와 피렌체, 그리고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등.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 국가와 이제 남부 국가 있죠. 그 국가에 주로 이제 그에서 발전했는데 이제 서유럽 전체 발전했는데 이 지역은 좀 독특하게 뭘 발전했냐면 예술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뭐냐 이탈리아 이런 지역은요. 잘 알잖아요. 우리 그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의 엄청난 인물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나팔로, 뭐 도나텔로 등 맞죠? 이런 인물들이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던 예술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 정치인, 신화 속의 인물과 전쟁 영웅을 조각하거나 미술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중세 시대에는요 이런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중세 시대는 모두가 다 뭡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인만 만들었어요. 맞죠? 왜냐면은 중세 시대는요 현실 세계의 인물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없었고 뭡니까 시인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수도원 중심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예술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성경 인물 그리고 성인 뿐이었어요. 그리고 중세 그림은 일종의 평면 구도로 신앙적인 인물을 그린 다음 뒤에 이제 후광을 그리거든요. 후광, 보라색 후광이요. 그리거든요. 밑에 그림 있잖아요. 이거 그림 보면은 이제 시에나 대성당에 이제 재단한 두치오가 그린 이제 마에스타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전체 자세히 보면은 뒤에 이제 이 평면 입체감이 없잖아요. 평면이 없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뒤에는 다 열두 사도와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뒤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체가 그냥 신앙적인 대상만으로만 그렸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냥 성도들에게 뭡니까 성경책 같은 어떠한 그 영향만 주었지 다른 영향이 없었어요. 오직 신앙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를 보면은 이 시대의 회화는요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인간이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냥 평면 구도고 그냥 사람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성경에 대한 묘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저들을 따라가고 저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뭐 닮아야 한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만을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어떤 그 영적인 존재만 그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당시 예수품은 신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자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하도록 하였고 더 경건한 신앙으로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중세 르네상스 이전에. 그 봅시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왔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때 도입된 이제 회화 기법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는 이제 중세와 달랐는데요. 종교 밖의 인물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는요. 모나리자 있죠? 그림 있죠? 모나리자가 대표적인 이제 그림인데 물론 당시에도 이제 성경 인물과 사건들이 이제 있긴 했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다빈치가 그린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던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이 다 바티칸 성당에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 그 본당이 위에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다비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세와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과 조각은요. 그 중세 때는 다 평면 구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입체가 이제 일어나요. 이제 원근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입체감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강조되면서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인물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인물이. 그러니까 평면에서 그러니까 신체와 인물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연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중세 시대는요 신체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그림 앞에 그림 보면 노출이 없어요. 하나도 노출이 없어요.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냥 다 가려요. 그냥 노출이 없고 어 원근법도 없고 해서 그냥 그 성화만 있어요. 그냥 그림 그냥 뭐냐 그냥 묘사만 해놓은 거예요. 묘사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 작품의 이 작품은요 이제 노출을 합니다. 그죠? 인물을 노출을 해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노출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요 그리스 로마에서 가져온 거예요. 로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중세에는 이제 영적인 형태를 구현하려고 했다면 르네상스 시대는 뭐가 발견했냐면 이제 현실적인 모사를 통해서 육체를 선명하게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는 인간의 육체가 영혼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중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열등하기 때문에 육체를 묘사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육체는 그냥 그 뭐냐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상만 만들고 후광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저기 거룩함을 다 가자 하는 것밖에 없는데 르네상스 되면은 후광도 없고 그냥 거룩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을 그렸어요. 인간을 현실을요. 대표적인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한 다비드인데요. 밑에 그림 있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네, 여기 그 뭐냐 여기가 피렌체인데요. 예, 신혼여행 있대요. 피렌체인데 거기에 이제 우피치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 이건 진품이 아니고 진품은 안에 있고 거기서 뭐 사진 못 찍어가고 가품입니다. 예, 가품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쳤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비드 상이? 다비드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에요. 근데 보세요. 중세 때는 불가능해요. 다윗은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기를 드러내놓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림은 이게 동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윗의 신체가 아주 아름다워요. 근육을 만들었고 또 손을 자세히 보면요. 손을 크게 그렸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핏대까지 딱 선명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신체를 아주 정밀하게 묘사해서 아주 현실감 있게 이제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 있던 어떤 영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전환한 거예요. 전환해서 인간과 자연 세계를 아예 이제 현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중세에 있었던 그 닫혀있던 세계관에서 이제 닫혀있던 세계관을 걷어내고 이제 현실 세계로 이제 내려온 거죠. 물론 중세 때도요 그 뭐냐 그 예술품 중에서 이제 뭡니까 그런 때요 신앙적인가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 중요하게 다뤘고 물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종교적인 삶이 다 그것도 중심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중심이었고요. 예술품은 고위 성직자나 경제력 있는 신자의 후원으로 그러니까 다 뭐냐면 예술품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후원 없이는 예술품 만들 수 없었어요. 교회의 후원 없이는 아무도 못했거든요. 르네상스 때만 해도요. 다 교회의 후원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은 대부분 종교적인 주제로 다루어졌고, 근데 이제 르네상스는 아까 말했지만 철저하게 인간이 신에게 종속되었던 중세를 지나서 신과 함께 인간이 이제 일하거나 공존하는 세계, 적어도 신과 함께
공유하는 세계를 만들었지 종속되는 세계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에서 나오는 어떤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예술적인 이제 형태고요. 그렇다면 독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북유럽 이제 권, 이제 서유럽권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권에서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영국까지 이 지역 이 지역에는 뭐 어떻게 발전했냐면 고전 언어, 고전 철학, 즉 학문으로 이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술, 하나는 학문입니다. 이제 사실은 혼재되어 있거든요. 혼재되어 있는데 두드러지게 서에서 남쪽으로는 두드러지게 예술이 발전했고요. 물론 학문도 같이 발전했지만 근데 두드러지게 그 북유럽에도 예술이 발전했지만 학문이 더 두드러지게 발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언어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고전 철학에서는 이제 그리스 철학과 로마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죠. 이제 이 일을 뭐라 하냐면 북유럽의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인문주의 많이 들어봤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북유럽에서 주로 일어났고요. 물론 르네상스 이제 아까 말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것도 전부 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어요. 이 학문의 원류도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북유럽에서 이것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물론 이제 북유럽의 인문주의가 르네상스의 중요한 이유는요. 이 인문주의가 종교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운동이자 사조였기 때문이에요.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 종교 중세의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중세 신학을 집대성했던 그 과정 중에서 주로 이들이 사용했던 그 철학적 방법론이 뭐냐면 플라톤 철학적 방법론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발언 방법으로 전환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뭐 차이냐면 플라톤은 뭐냐면 형이상학을 말했어요. 형이상학이 뭔지 아시죠? 형의 상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체의 상학, 그러니까 이데아를 중심으로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 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데아의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연구하기를 원했죠. 왜냐면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의사였거든요. 실제로 인간의 몸에 뭐 피가 나오고, 막 근육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많았어. 그래서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이 학문이 발전되어서 그 뭡니까 신적인 세계보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죠? 인문학적인 세계관을 더욱더 많이 발전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인문주의자들의 영향 아래서 기독 개혁 운동이 이제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네상스라는 이 운동, 예술과 인문이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요 그 물꼬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뭡니까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도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이 주창했던 근원은요, 그리스 로마 고전어와 언어 철학이었다면, 이 고전 문학과 언어라는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근원은요, 성경과 초대교회였다. 그죠?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은 고전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근원, 이제 고대 철학과 고대 학문에 이제 돌아가자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초대 교회와 성경과 초대 교회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시대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때 돌아가자 했습니다. 따라서 북유럽의 인문주의 르네상스는 근원으로라는 정신을 통해서 북유럽 종교 개혁자들의 다른 고전으로서 신구약 성경의 권위,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조가제국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교부들 즉 어거스틴, 제롬, 크리소스톰, 아타나시우스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학교의 필요성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전달 수단으로서 수사학 등 종교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아주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다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방법론이 뭐냐면 그 고대 철학에서 썼던 방법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방법론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르네상스의 기원의 어떤 그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황청의 부패가 제국의 혼돈이 있는데 종교개혁의 배경에는요 거대한 물결의 흐름도 이제 동반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유럽 사회에 지탱했던 제국과 교황청,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의 관계예요. 국가와 교회. 그게 두 가지 사건이 로마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대분열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황이 몇 명입니까? 교황과 교황권은 몇 명입니까? 꼭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그 권위를 추락시켰는데 그건 이제 그 교회 하나가 교회 대분열 사건인데 뭐냐면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천국 열쇠의 권위 지닌 막강한 이제 신적 권세자 이미 그 교황이고요. 그가 이제 뭐 교회 수위권, 그러니까 서인권이라고 하죠. 서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14세기 말부터 교황이 뭐냐면 이제 그 대부분 사건이 뭐냐면 14세기 말부터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그 아비뇽 뉴스라는 사건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계사에서 교황 아비뇽 뉴스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가 강하면서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강제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냥 옮겨버리냐. 그러면서 교황이요. 그때 다시 아비뇽에서 다시 로마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로마에 갈등이 일어나요. 아비뇽에 남자, 로마로 가자. 근데 당시 베네딕트 11세가 했던 그 교황이 그 로마로 가면서 아비뇽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교황을 뽑습니다. 그럼 교황 몇 명이 됩니까? 로마와 아비뇽 두 명이 되죠. 그러다가 또 교황을 또 다른 상에서 하나 더 생겨요. 그게 피사거든요. 피사. 그래서 교황이 갑자기 세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교황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해야 되는데 그럼 대체 누구의 권한을 따라야 됩니까? 교황이 세 명이면. 누가 과연 그 교회 수익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란과 대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 회의, 그러니까 공의회가 일어나요.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기경이라든가 주교들이 모여서 이제 공의회를 소집하죠. 공의회를 소집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교황 몇 명을 파문하고요. 한 명의 교황만 남겨놔요. 그죠? 근데 그것도 갈등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분열을 종식시키면서 이제 교회 회의가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교황이 이제 한 명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갈등이 되죠. 왜냐면은요, 교황을 선출하고 교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제일 강력한 개입을 했습니까? 공의회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수익권, 그러니까 교회를 주장하는 수익권이 교황에게 있어야 될까요? 공의회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공의회는 왜냐면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그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황파가 전통의 문제를 이제 이게 이제 공의회로 이제 권한이 넘어가면서 교황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황파가 전통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간에 또그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뭡니까? 그 교황은 이제 이전만큼 큰 힘을 이제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힘이 분산된 거죠. 이제 분산된 거죠. 자, 종교개혁의 큰 흐름에서 보자면 교황 한 사람보다 공의회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사람이 생긴 운동과 같습니다. 이제 뭡니까? 이전에 원래 종교개혁이 교황 한 사람이 왜 교회 모든 권한을 가지냐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그 공의회랑 갈등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이미 이제 그 균열이 일어나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또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공의회 운동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교황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권한이 생긴 것이 이제 세속 정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세속 정부가 이제 있잖아요. 항상 세속 정부, 그러니까 황제와 교황은 항상 대립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황제와 교황은요. 중세시대의 교황권은요, 세속 왕권에 대한 갈등이 항상 있었고요. 교황권과 세속 왕권 사이에 우위를 점하려는 대표적인 사건이요,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 뭐냐면 당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힐리 4세가 자신을 방문한 교황 그레고리 오 7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아프 산맥 산악지대에 있는 카노사 성에 가서 교황에게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흰 눈밭에 힐리 4세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황제를 파문했다고 해서 황제가 엄청난 파격이 와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313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콘스탄티누스가 그 로마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가 하나 더 가졌던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수익권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제 황제가요. 그런데 만약에 교황이 황제에게 파문하잖아요. 그건 출교거든요. 그럼 뭡니까? 당신은 교인이 아니다가 되거든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인이 아니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요 황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 황제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파문되는 동시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적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히인리 4세가 파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난 굴욕적 사건을 말하는 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속 정부와 교황청의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간의 엄청난 갈등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뭐냐 그레고리오 7세가 이긴 것 같지만 히인리 4세가 그거 복권하고 나서 그레고리오 7세를 다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여러 가지 두 권력이 이제 갈등하거든요. 그런 중에 세속 권력이 교황청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비뇽으로 강제 이송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황제 그러니까 뭐냐 교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교회의 대분열 로마 아비뇽 그리고 피사에서 교황이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세속 정치와 교황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거의 이제 이 어떠한 붕괴와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교회와 제국 간의 여러 가지 그게 혼재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세기 각국의 왕들은요 이전만큼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헨리 8세가 교황에게 불순종하지 않아요. 당신은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각국은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민족주의 열풍을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영국의 그거인 거죠. 이는 이제 군주들이 이 교황의 통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 개념은요 하나의 더 뭐냐면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민족주의 교회의 발흥은 이제 이렇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자, 13세기부터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당시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신선로마 제국이나 다른 강력한 왕국의 통치를 반발하면서 지역, 민족 단위로 저항을 모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뭡니까? 이러한 민족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일어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알프스산 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스위스죠. 알프스산 스위스 있는데 자, 이 험악한 지역에는 농부와 군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농업을 하거나 이제 군인 이제 용병을 만들어서 파송해서 이제 그런 걸 먹고 살았어요. 스위스는 당시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러나 13세기부터 이 지역 사람들이 모여 작은 도시를 형성하고 일종의 연방 체제를 형성하여서 로마 제국에 통치했던 그 합스부르크 왕가 많이 들어봤죠? 왕가의 간섭과 압제를 이제 그 연합제국에서 스위스가 저항하곤 했어요. 자, 이 시대를 풍자한 유명한 문학 소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빌헤름 텔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로마 이제 신동로마 제국이 이제 스위스 이제 그 레포스 산악지대에 있는 연방 체제를 자꾸 이제 억압하고 막 했던 그 이제 문학 소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스위스 지역의 전사들이요 함스부르크 왕가의 군대 전쟁은 1499년 스위스의 독립으로 종결됩니다. 이제 스위스가 이제 그 신도로마 제국에서 이제 독립하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국가 체제는 아니고요. 연방 체제로 된대요. 연방 체제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군주들, 그러니까 군주들이 그 연방 체제를 만들어서 그 연방 체제 안에서 뭐 했죠? 종교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각각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를 위한 스위스 정신은요. 이후에 개혁가들의 정신에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가들이 말했던 정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예요. 그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냥 그 신앙의 자유는 뭐냐면 참된 신앙의 자유예요. 참된 신앙의 자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신앙의 자유 뭐 믿지 않는 자유 아닙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안 믿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불신자가 된다라는 건 국민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한 자유. 그죠? 그러니까 참된 거짓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자유죠. 근데 이 자유가 스위스가 말했던 그 자유와 거의 또 이렇게 합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16세기 초에 교황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면서 그들이 경태하는 이제 불로나 협약을 얻어내는데요. 이는 이를 통해서 프랑스 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의 서기권이 프랑스 왕에게 양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전체 서유럽 전체 지역이요. 그러니까 신로마 제국 말고도 그 왕 국왕 체제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에 있는 그 고위 성직자지 고위 성직자들 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교황이 다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그것을 저항하면서 불로나 협약을 언해서 프랑스 내에 있는 고위 성직자를 누가 이제 임명합니까? 프랑스 왕이요. 프랑스가 이제 왕이 임명하면서 여기서 이제 뭘 가져옵니까? 교황이 프랑스 내에서 이단이라던가 프랑스 내에서 종교적인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교황의 간섭이 없진 않았지만 적어도 프랑스 안에서 이것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마련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안에도 어느 정도에 대한 권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권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이 막강했던 그 권위가 자꾸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요, 그 각각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뭡니까? 민족적인 개념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민족의 연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만든 국가가 아니에요. 신성 로마 제국은요. 그리고 뭐냐면 어떤 역사적 영토를 지닌 개별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영토가 형성이 되었던 개별 국가도 아니에요. 어, 많은 국가와 민족의 왕가들이 결혼과 조약으로 얽혀져 있는 일종의 영방 국가예요. 영방 국가.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왕가가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가 로마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떠한 왕위를 가져가면은 어떤 스페인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이런 왕가들과 함께 협약을 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연방 체제로 이제 신로마 제국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제국 전쟁력을 혼자서 완벽하게 통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황제를 선출하는 그 권세도 선제후였거든요. 선제후의 권세도 막강했어요. 이제 막강했어요. 자, 그래서 국가 사회적 배경은 종교개혁이 발생하는 한 어떤 요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안아야 되는 큰 부담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제 된 겁니다. 왜냐면은 중세 때는요 종교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있고 아주 얽혀서 얽혀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뭡니까 균열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의 어떤 자유 정신 안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어떤 과업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에 보게 되겠지만 중세 로마 교회는 철저하게 고위성직자들과 왕가 간의 질서를 통해서 정치적 우위 세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민중 즉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뭡니까 정치 문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어그 어떤 영국 학자가 있는데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칼빈주의가 민주주의 발흥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유럽 사회 안에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민주주의 형태가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어떠한 시기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사실은 이제 정치라고 이제 그 종교개혁에서 정치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면밀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 정치 안에서 교회 정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숙제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정치와 교회 간의 갈등이 없이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